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네, 오늘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러시아 출신의 지리학자 표투르 크로포트킨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이범선의 오발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던져버린 YTN 사장 최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배달한 신문을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온갖 흠집을 내고 있네요. 제목만 볼까요? 일면입니다. 최저임금이 뛰니 동네 물가가 뛴다. 3면으로 갑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노동자 안 쓰고 낮밤 맞교대하는 견우직녀 부부사장이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 주문 결제도 무인 시스템으로 간다. 인건비 줄이려 회사를 쪼개고 기본급 올린 만큼 상여금을 깎고. 더블 쿼터입니다. 인건비 올랐는데 가격은 올리지 말라고 우리만 망하라는 것인가? 항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자영업자의 고충이 크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가 실업자로 내몰릴 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근거일까요? 한겨레 기사를 보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두 자릿수 인상은 10차례고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루어진 데도 있긴 합니다. 인상률이 높았던 2007년 저임금 사업장 3.6%가 고용을 줄였다는 조사도 있지만 그보다 인상률이 적었던 해에 고용이 더 줄어든 적도 있습니다. 고용에는 임금 외에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며칠 전 한겨레는 알바 천국 등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홈페이지에 올라온 서울 강북 지역 편의점 PC방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물어본 내용이 실렸는데 47곳이 3곳 빼고 47곳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 논리에는 억지가 섞였다는 것이지요. 물론 중소자영업자의 고민은 묵살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약속한 정부인 만큼 내밀하고 성실하게 중소자영업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영향률이 선진국의 2배에서 4배 가까운 우리나라 아닙니까?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현재의 처우가 매우 심하게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여진 현실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나저나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중소자영업자 걱정을 해줬나요? 최저임금 인상 때리기를 일삼는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인상하기 이전에 최저임금 시급 6,470원으로 월급을 주어도 이런 소리를 할까요? 중앙일보보다 월급이 적어서 불만인 조선일보 기자들이지요. 월급이 언론사의 격을 말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기자들이지요. 당신들의 불만을 정당화하려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고충에 대한 감수성부터 높이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내일 판문점에서 2년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북한 측이 어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통보한 것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이 참여하는 문제를 우선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북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이렇게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자신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와 진행 그리고 종결권을 부여했고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을 말단 격리 직원 조모 씨가 횡령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조 씨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해온 다스 협력업체 직원 이모 씨가 조 씨로부터 자필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모 씨는 120억 원을 다스로 돌려줬지만 여기에 자신의 재산 수억 원이 섞여 있어서 이 돈을 돌려달라고 다스에 요구했는데요. 이에 다스 격리 직원 조 씨가 다스 이상한 회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자필 확인서를 써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횡령했다는 조모 씨가 이상한 회장을 언급하며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와 여기에 다스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의 여부가 새로운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생겨나는 초등학교 빈 교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낸 바 있는데요. 이에 대중적 관심이 커졌고 정부의 논의 속도도 빨라진 것입니다. 결국 의견이 엇갈렸던 교육부와 복지부가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에 합의했으며 국회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문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 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100% 지지 선언을 해서 한 주말 동안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이었고요. 예. 총 19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평창올림픽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 1분 40초 정도 인터뷰에 응했고 질의응답 시간에서 나온 내용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내용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저희들에게 좀 좋은 구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정통성 있는 정부고 그 전까지 또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하던 외교를 하던 많은 외국 정상들이 굉장한 답답함을 느꼈었을 텐데요. 예, 예. 최근 한 9년 동안 그런 갈등들이 해소되는 대통령, 예측 가능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상들로부터도 많은 그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일단 이 캠프 데이비드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갔는지부터 제가 좀 한번 둘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연초에 공화당 지도부와의 1박 2일 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에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들이 다 참석을 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초기에 이제 안보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 군사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화를 다 나눴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내에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얘기할 때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 이 사람이 혼자 생각으로 저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주로 이제 트위터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번 발언은 공화당 지도부가 함께 배석한 기자회견장에서 정식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점수를 더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좀 맥락에서 연초에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방향을 보여주는 좀 중요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100% 지지 선언. 너무 돌발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사실 미국의 그 기류를 보게 되면은 남과 북이 지나치게 그 대화 모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점에서 미국의 그 보수 강경파들이 불편해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쭉 한번 유심히 들여다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질문에서 녹아났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한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최고로 중요하고 아주 큰 이슈이지만 트럼프가 세계 경찰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왔을 때 한반도 문제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걸 군사적으로든 아니면 평화적으로든 한쪽으로 풀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해서 대화가 시작됐으니 그럼 나는 뭐 무조건 저기서 하는 대로 할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과 동시에 트럼프는 본인 트위터에 쓸 거리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보스들이 그런 거 있죠. 뭐가 사업이 되면 봤지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니들은 몰랐지만 내가 다 뒤에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형의 보스인데 그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올림픽 관련돼서 이제 어떠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called me, 나한테 전화를 해서 and thanked me,
나한테 감사를 표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3-4번쯤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he called me를 계속 얘기하고 동시에 그가 나한테 고마워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자기가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하고요. 뭐에 대해서 감사했냐 하면 이제 영어로는 tough stand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좀 요번에 대북 제재를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워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듣기만으로도 터프 스탠딩을 3차례 이상 반복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직 대통령들 다 디스를 하는데 지난 25년 동안 미국이 터프하지 못했다는 거죠. 터프 스탠딩을 못하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우왕좌왕 끌려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나만큼 터프하게 딱 서갖고 대북 제재를 끌어낸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채널이 열렸다는 것이고 이제 대화의 채널이 열렸으니까 대화를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맨이거든요. 예. 사업을 할 때 강경책으로 밀어붙이다가도 서로 얘기가 시작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를 전환해서 서로에게 수익이 나는 방법이 뭔지를 찾는 형태의 사업가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대해서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하는 건 너무나도 잘된 일이다. 거기서 이제 US is behind President Moon 100%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behind라는 건 뭐냐 하면 남과 북이 대화를 하고 그 behind에 문 대통령의 behind에 내가 서서 100% 밀어준다. 내가 당신의 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100%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풀어가는 과정을 지지하겠다는 얘기고 그 기자가 그 다음으로 했던 질문이 아니 이렇게 하면 남북 간에 올림픽 이외에 다른 주제들도 나올 수 있을 텐데라고 약간 우려를 담아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가죠. 당연하지 않느냐. 어떻게 올림픽만 얘기하느냐. 올림픽을 넘어서서 남북한에 관련된 문제들 더 큰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 대화를 나누는 건 나를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더 큰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개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미국은 한국이 운전석에 앉은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의 대화를 풀어가는 것을 남한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창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남북과 북 사이의 대화의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 방향이 잡히면 자기들이 적절한 순간에 개입하겠다. 적절한 순간에 대화에 끼어들겠다. 예. 이 얘기 뭐냐면 초안은 문 대통령이 잡으세요. 이 얘기인 겁니다. 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화당 지도부하고도 1박 2일 상의해보고 하는 그런 회의를 다 마친 후에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하고 그 뒤에 서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운전석에 앉아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그 미국 정부가 지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화당의 매파의 생각과는 물론 다른 것이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업가로서의 트럼프는 본인의 이름이 잘 포장돼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문제가 이렇게 풀려가는 것이 순리에 맞겠다 싶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대북 제재에 강경하게 동참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기가 터프하게 서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제일 잘하시네. 그럼 하세요.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제가 보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하자 이런 입장도 아니고요. 워낙 사업가다 보니까 북한하고 얘기가 잘 맞으면 언제든 대화 무드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인물이라고 전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가 크게 틀렸나요? 저는 한반도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그만 평화적으로 풀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 겁니다. 아마 매파 쪽에서 군사옵션을 도출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뭐 그럼 뭐 전쟁하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인데 최근에 김정일 위원장의 제안이 나오는 과정에 본인의 역할이 대단했다라고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대화로 되겠네. 그럼 대화를 하지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게 그래서 이 캠프 데이비드 관련된 보도를 CNN에서 보면서
CNN이 내놓은 흥미로운 분석을 좀 봤는데요. 예. 작년 12월에 제프리 펠트만 유엔 사무차장이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반복적으로 물었던 것이 워싱턴, 즉 백악관의 의사 결정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엔이 짐작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일을 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CNN이 요즘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신이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존나게 사이 나빠요, 지금 트럼프하고 CNN이. 예. 그래서 CNN은 이제 약간 비꼬아서 얘기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짐작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성격이 평양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린턴을 예를 들면 군사 옵션을 갖고 있지만 결국 대화를 할 거라는 믿음이 북한 지도부에 기저에 있었다고 하면 트럼프는 진짜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어느 쪽으로 튈지 절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처장이 계속 트럼프가 어떻게 정할 것 같느냐, 워싱턴은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느냐로 묻는 것을 분석해보니 결국은 그러한 트럼프의 불안함, 예측할 수 없음 때문에 우리가 먼저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평창올림픽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화 모드로 넘어갔다는 것. 그래서 트럼프는 본인의 터프 스탠딩 때문에 남북회담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CNN은 그것보다는 정말로 군사 옵션을 쓸 수도 있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성정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대화에 나서는 게 아니겠냐라는 분석을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라이기 때문에 막 나가는 북한조차도 이런 트럼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서로 타고 가다가 옆차에서 빵빵 누르고 막 욕을 하잖아요. 예. 자동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둘 다 자동차에 내려서 서로 멱살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 안에서 탄 채로 막 욕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옛날에 대통령이면 그렇게 서로 빵빵하면서 욕하면서 막 지나가면서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 욕을 하는데 트럼프는 정말로 차를 몰아갖고 앞차를 박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평양 지도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걸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대화의 국면이 열린 것이고 예. 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쭉 평화를 기본에 놓고 남북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북 관련돼서 강도 높은 제재를 포함해서 일련의 조치를 착실하게 취해왔던 것 이것이 공화당의 매파들까지 설득해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맡겨보자라는 분위기를 극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 그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일단 오늘까지가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내일도 좋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라는 것이 워낙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침착하게 지켜봐야 하고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북 제재인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내고 대화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하는데 초반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진보 그룹이나 이제 평화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그룹에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깔려있는 기본 정신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 지지자 그룹이라고 부르든 386이라고 부르든 무엇이라 부르든 지금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남북관계를 전쟁을 통해서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적대적으로 대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화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방침이라는 점을 좀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정부에게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위급 회담도 열리기로 했고 미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올림픽 이외에도 여러 의제를 다 열어놓고 테이블에서 많은 것을 논의를 남북한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100% 지지한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한 마당에 더 폭넓은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요. 평창올림픽 참가가 그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문재인 대통령 100% 지지선언 알고 봤더니 그 내부에는 자신에 대한 깔때기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예, Call me, thank me가 시작이었으니까 깔때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지하지 않는다보다는 나은 것 같네요. 보니까. 네네네. 그래요. 이건 참 이 남북 관계 문제는 결국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미국은 뭐 영원한 손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주신 신간 양육가설 보내드립니다. 아이의 성장과 성격 형성은 부모의 양육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도서 양육가설은 오히려 아이가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 성장에 대한 가장 논쟁적인 책 뉴욕타임즈가 주목한 올해의 도서 양육가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에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을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월요일 월요 경제학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 출신의 학자 표트르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포트킨은 여러 면에서 경제학도인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를 경제학자라고 소개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크로포트킨은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경제학자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지리학자로 많이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월요경제학 시간에 엉뚱하게 지리학자를 소개하냐면 이 지리학자가 세상에서 가장 원칙적인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였고요. 자본주의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을 했고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이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생애가 무시무시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아나키스트의 대공, 무정부주의자의 대공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삶도 엄청나게 과격하게 느껴져요. 글만 보면요. 이게 그 대부분 무정부주의자들이 정부 자체를 부정하니까 과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를 부정하는데 정부로부터 탄압을 안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투쟁도 과격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나키스트 하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과격한 테러리스트,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 이럴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는 건 정부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무지 상상이 잘 안 되죠. 고대 노예제 이후에 우리 인류는 항상 국가라는 통치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없었던 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나키스트들은 정부가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지독한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은 대부분 인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배하지 않아도 인간은 충분히 서로 돕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농담이면서 진담인 게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아나키스트가 폭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예. 정부 없어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라는 인간적인 신뢰가 박근혜가 한 두 가지 훌륭한 일이죠. 국민 대통합과 아나키스트의 양산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 아나키스트들의 공통점은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야. 서로 돕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맡겨두면 충분히 아름답게 살 수 있어. 괜히 정부가 개입해서 이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을 파괴하지 말아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나키스트들에게는 인류의 아첨하는 자들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나키스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에이씨, 야 그렇게 과격한 놈들을 왜 이렇게 좋게 표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일 좋은 한 문장은 야 단재 신채호 선생이 아나키스트였다. 요 한 문장으로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신채호 선생은 사상적으로 아나키스트였고요.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학자가 오늘 소개해드릴 표트르 크로포트킨이기도 합니다. 크로포트킨의 과격하지만 따뜻한 생애를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애는 한 혁명가의 회상이라는 자서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한 10수년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말이 자서전이지 이 러시아 혁명 이전의 짜르 체제 그리고 혁명 시대를 그린 일종의 역사책 같은 겁니다. 그리고 크로포트킨이 엄청난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냥 귀족이 아니고 아마 혁명가의 삶을 산 사람 중에는 크로포트킨 신분이 제일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짜르를 굉장히 가까이서 봐요. 그 짜르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장단점 이런 걸 굉장히 흥미롭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 자서전은 아우구스티누스 참회록, 루소 고백문, 괴테의 시와 진실, 안데르센의 내 생애의 이야기 이런 책들과 더불어서 세계 5대 자서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5대 자서전 중에 이거 하나밖에 못 읽어봐서 다른 것하고는 비교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책이요. 크로포트킨이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나요. 아버지는 대공이었고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농노가 무려 12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로포트킨은 정작 아나키스트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프랑스 사상가 푸르동을 접하면서 아나키스트가 되죠. 푸르동은 제가 한번 따로 재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중심으로 월요경제학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로포트킨은 전통적으로 군대에 입대했던 가문의 전통을 버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하고 지리학을 공부를 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집안에서 쫓겨나고요. 무정부주의자 전사가 된 다음에는 진짜 전 세계에서 다 쫓겨다닙니다. 무정부주의자가 어느 나라에서 환영을 받겠습니까? 스위스에 갔다가 쫓겨나고 프랑스에서는 또 감옥에 갇히고 뭐 영국에서 조금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영국의 버나드 쇼 사회주의자와 가까운 친구가 되고 버나드 쇼가 크로포트킨을 묘사한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으로서 크로포트킨은 성자라고 할 만큼 훌륭하다. 그의 불꽃 탐스러운 수염과 사랑스러운 모습은 양치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나키스트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적입니다.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1917년 2월 혁명 러시아에서 벌어지면서 망명 생활을 마치고 크로포트킨이 러시아로 돌아옵니다. 이때 러시아에서 크로포트킨을 맞이하는 환영 인파가 수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를 대표하는 사상가였던 거죠. 제가 이 크로포트킨을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때 혁명 임시정부가 크로포트킨한테 교육부 장관 자리를 제안을 해요. 이때 혁명 정부는 레닌의 정부가 아니었고 맨셰비키가 소비에트를 장악했던 시절이었습니다만 크로포트킨이 이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나키스트인데 무정부주의자인데 무정부주의자가 입각을 해서 교육부 장관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이유였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21년에 79세로 사망을 합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병을 앓았는데 이때 크로포트킨 지지자들이 크로포트킨 유해를 모스크바로 옮겨서 볼셰비키를 비판하는 깃발을 내걸고 대규모 장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 지지자들이 왜 볼셰비키를 비판했냐면 크로포트킨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너무 형편이 없지만 국가가 막대한 힘을 휘두르는 레닌식 국가사회주의는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로포트킨 지지자들은 이 장례식에서 깃발에 유명한 문구를 적습니다. 권력 있는 곳에 자유는 없다. 이런 문구를 적고 시위를 하죠. 이때 레닌이 상당히 공포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이 시위를 짓밟을까 말까를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짓밟으면 크로포트킨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전국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볼셰비키를 비판하는 이 장례식을 용인을 하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레닌은 아나키즘이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이유로 금지를 하게 됩니다. 크로포트킨의 사상 중에 제일 매력적인 건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책 굉장히 재밌죠. 상호 부조론. 그렇습니다. 네. 네, 상호 부조론이라고 하죠. 이 책에 보면 사람은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생물은 이기적인 생존 경쟁을 하는 게 본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 부족, 서로 돕고 사는 게 운명 같은 유전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면 동물들도 경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서로 돕고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크로포트킨은 제가 지리학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동물 사회를 관찰을 하고 이 상호 부조론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물 중에 인간은 유일하게 축적이라는 걸 하는 동물입니다. 축적? 예. 그런데 어떤 동물도요, 먹을 것이나 재산을 축적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적은 저축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개미들이 하는 건 저축이죠.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먹을 만큼만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충분한데도 돈을 더 모읍니다. 이게 바로 자본의 본령인 축적이라는 것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지구상 어떤 동물도 이런 축적을 하는 동물이 없어요. 인간 말고는요. 또 한 가지요. 지구상 어떤 동물이 주변 동료를 죽여가면서 자기의 삶을 도모합니까? 하다못해 꿀벌이나 개미도 서로를 돕고 살죠. 코끼리들은 모여 사는 모습 보십시오. 코끼리가 진흙 같은 곳에 빠지면 그거 빼주려고 엄청 도와줍니다. 원숭이 연구 사례는 제가 프란스 드발의 공감 능력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원숭이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옆 동료 원숭이가 고통을 받으면 자기의 배고픔을 참습니다. 버팔로, 들소떼 이런 무리를 보면 사자가 한번 거기 잘못 덤벼들면 박살이 나죠. 왜냐하면 서로 돕기 때문입니다. 야, 저기 있는 놈 죽이고 우리는 살자. 사자는 배부르면 안 잡아먹이니까 저기 제일 느린 저 자식 죽이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자. 이러지 않는다고요. 들소떼들은요. 예. 협심을 해서 사자와 싸웁니다. 그러니까 크로포트킨이 아무리 살펴봐도 동물의 세계는 그런 상호 부조 속에서 살아왔고요. 예. 이 상호 부조가 종족을 보존하고 번성시키는 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포트키는 개별적인 투쟁을 최소화하고 협동을 최고로 발전시킨 동물만이 수적으로 우세해진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번성하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해서 사회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협동하는 동물의 지적 능력이 더 발전한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이 소사이어티, 사회를 형성해서 유지하려면은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을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면 생각할 것이 최소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나만 생각하면 하나만 생각하면 충분한데 사회를 생각하면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면 지적 능력이 더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 크로포트키는 이걸 인류 사회에도 적응을 하는데요. 인류 문화가 전성기를 누린 시기를 보면 대부분 연합, 공동체, 함께 사는 세상이 최고조로 발달했을 때입니다. 이제 중세 도시, 고대 그리스 도시 이런 곳이죠. 이런 곳 보면 길드, 씨족, 상어부조, 도시공동체, 촌락공동체 이런 식으로 연대, 연합, 부조, 배려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을 때 예. 문화적으로도 지적 능력이 인류가 충만해집니다. 종교도 가만히 보면요. 예. 역사적으로 종교가 지배계급과 국가와 결탁하기 전에는요. 종교가 생겨날 때 모습은 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죠. 초기 기독교도 그렇지 않았나요?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공동체 안에서 경쟁에 뒤처지는 놈들은 죽여버리고 서로를 경쟁으로 짓밟고 살라고 가르쳤냐고요. 어떠한 종교도 공동체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포트키는 이런 종교 공동체가 발전하는 시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국가가 독재가 될수록 그 반작용으로 끊임없이 상호 부조하고 사는 종교적 공동체가 발전을 해서 그 독재를 견제하고 인류의 상호 부조성을 지켜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요. 크로포트키는 이렇게 돕고 살 때 인류가 훨씬 행복하다는 사실도 발견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일리가 있는 주장인 거죠. 너무 상식적이게도 인류는 서로 돕고 배려할 때 지적으로 발전하고 행복한 겁니다. 경쟁으로 누구를 죽일 때 발전하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제 진보 진영으로 불리는 영역에서는 개량주의자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저 또한 제가 개량주의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약에 진보 진영의 일원으로 봐준다면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 좌파 진영에서 맨 오른쪽 끝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크로포트키는 아나키즘에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무정부주의자는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저는 그 정의로운 세상이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저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한 번의 엄청난 혁명과 숙청, 정치 권력의 교체, 소수의 선각자적인 지도자들의 막강한 통제력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이미 그게 실패한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에 의존을 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세상을 더 낫게 만든다는 소리는 당연히 개소리죠. 그런데 그 대응 방식으로 뛰어난 혁명 전위 조직이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방식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런 것도 저는 좀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건요. 우리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서로 돕고 사는 상호 부조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레닌 같은 혁명가 100명이 다시 살아와도 우리는 결국 소련 사회주의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소련 사회주의를 비웃는 제일 중요한 일화가 이거죠. 그 워낙 집단 농장에서 농작물 산출이 안 좋으니까 농민들에게 아주 작은 농토를 텃밭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텃밭에서 난 농작물은 네 소유다라고 인정을 해줬더니 텃밭에서 나오는 산출량이 공동농장의 몇 배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엄청나게 비웃습니다. 봐라, 인간은 이기적이다. 텃밭에서 생산량이 훨씬 좋은 거다. 그걸 국가가 사회주의적으로 통제를 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지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상호부조, 협동의 성격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게 자발적으로 꼽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이러면서 사회의 풍토를 상호부조로 바꾸려면요. 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경쟁을 제일가치로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간은 남을 짓밟아야 발전한다고 교육을 받은 시간이 무려 300년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그만큼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조급해지면요. 국가사회주의가 솔깃해지죠. 야, 한 번에 바꾸자. 혁명하자. 한꺼번에 다 뒤집자.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잘 안 도와주는 거죠. 예. 텃밭에서 생산량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에이, 이러면 민주주의 포기하고 독재로 가자. 소수의 뛰어난 혁명가들이 세상을 지도하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했듯이 민주주의를 거부한 어떤 국가사회주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 300년의 경쟁 시스템을 변화하는 데에는 정치 권력의 변화뿐 아니고요. 예. 문화, 교육, 사회 모든 면에서 차근차근히 바뀌어가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크로포트킨이 저한테 남긴 가장 큰 영감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은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모두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이 사람에게서 헌신, 언행일치 이런 단어를 봅니다. 그러니까 크로포트킨은 자신이 인류의 상호부조를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를 헌신적으로 상호부조의 바닷속에 던집니다. 한 혁명가의 회상 자서전 서문에 보면 게오르크 브란데스라는 사람이 크로포트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보다 청렴하고 인류를 사랑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한 번도 남에게 희생을 하라고 강요를 안 해요. 이게 좀 낭만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혁명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사상을 다른 사람이 믿기를 원한다면 헌신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내 이익을 챙기는 생각을 하면서 내 사상이 남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상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인류는 동물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동료를 살리고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준다. 이게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상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가 내 동료를 살리고 쓰러진 내 동료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교육개혁을 원해요. 그런데 교육개혁을 원하면서 자기 자식은 특목고에 보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상호부조와 비경쟁, 연대의 세상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재벌 대기업의 스카우트가 됩니다. 수억 원을 받고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연대의 사상을 세상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신의 사상이 내 생각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개인은 언행일치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정도의 헌신과 언행일치에 자신이 없으면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상을 떠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사상을 믿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그 사상 자체를 비웃게 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데 말로는 연대를 떠들고 협동과 연대가 올바른 세상이라고 막 말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이 이율배반적이면 보는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거죠. 쟤들 뭐야, 입만 살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크로포트킨은 아나키스트였고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 자리가 제안이 오니까 거절했습니다. 언행이 일치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사상에 신뢰가 더해지는 겁니다. 상호부조를 하면서 크로포트킨은 주장하면서 항상 자기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에 더 큰 신뢰가 얹히는 겁니다.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다 나은 협동과 연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고 그걸 원한다면 저는 개개인 스스로가 변해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저는 민주시민의 책무라고 믿어요.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민중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부가 들어서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위를 향한 따뜻한 시선, 기꺼이 약자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 또 그 본성을 발전시켜 나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변해나갈 때
국가기관이나 정치 권력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변해나갈 때 저는 3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경쟁의 자본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표트르 크로프트킨의 헌신적 언행일치가 생각이 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권력자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시민들이 생각이 안 바뀌고 또 시민들이 선거 때만 나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무정부주의자였군요. 그러니까 상호부조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과격한 걸로 알지만 그렇게 보이죠. 네. 대표적으로 이메이진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비틀스의 멤버였던 존 레논의 노래. 여기서도 정부가 없는 세상을 꿈꿔봐, 나라가 없는 세상을 꿈꿔봐, 이거였나요? 여하간 그런 무정부의 세상을 한번 꿈꿔보라는 이야기.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진보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는, 휴머니즘이 깔려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게 올지 안 올지 저는 약간 확신이 덜합니다만 꿈은 꿔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서로 돕고 협력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꿈 정도는 저는 얼마든지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수없이 많은 마을 공동체가 무정부주의의 그 정신을 잘 살린 그런 공동체로 갖고 그 공동체 알알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크로프트킨이 꿈꿨던 세상도 세상을 지배하는 단위를 이제 꼬민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을 공동체 같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을을 한번 잘 살려보겠다고 했던 지자체장에게 자유한국당이 색깔공세 펼치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네. 여러모로 한국 사회의 적폐입니다. 자유한국당. 암적인 존재죠. 암적인 존재입니다. 네.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원전공사 수주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보수 진영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군사협정을 체결한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지키지 못할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맞섰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방략 무인과 오만 방자로 일관하는지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까지도 끌어들이고 있는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외교 참사와 외교 무능만을 부각시켜. 조선일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당시 황규식 국방차관과 알카비 아랍에미리트 중장이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의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협정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 체결된 이 군사협력협정은 한국상 고등훈련기 T-50 수출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항공우주산업에 관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T-50을 판매해 방산수출진흥과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 강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아랍에미리트가 이탈리아제 훈련기 M346의 도입을 결정하면서 T-50의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의 군사협정이 대폭 확대된 것은 같은 해인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를 발표한 시기였습니다. 원전을 수주한 다음 날인 2009년 12월 28일 국방부는 양국이 군사교류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포괄적 군사교류 협력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당시 김태형 국방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가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했는데 40여 가지였다. 이렇게 국회에서 시인한 바 있죠. 아랍에미리트 측과 체결한 약정 1건과 양해각서 3건은 2010년 10월 이후 일제히 2급 비밀로 봉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환입니다. MB고속과 적폐청산,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3도, 대구 0도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친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에 다시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북도와 제주에 5mm 내외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춘천 3도, 전주 4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도 잘 보냈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근데 요즘 괜히 설레요, 마음이. 왜 설레십니까? 왜 그럴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다리시는 건가? 네,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까? 네, 우리 김 PD가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남북 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설레는 경험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분단이 극복되면은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발전과 도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분단이 사라지면은 정치의 색깔론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정치는 한 단계 올라가고, 경제는 북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한반도의 경제 위기, 이걸 염려하는 중요 축 하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적개심 이런 걸로 국론이 분열되는 이런 일들도 거의 없게 될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큰 업그레이드가 도모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은 제가 꺼냈는데 다 하시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교수님. 예.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정말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고 계속 강조해왔듯이 자유왕래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질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숨통이 이렇게 죄인 상태잖아요. 예. 이게 풀리면은 어떤 상황으로 나갈지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물론 순진하게 당장의 통일을 얘기하거나 급변 사태를 얘기한 건 아니죠. 예.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역할, 그리고 남북이 함께 분단 상태에서 겪어왔던 그 이질감들을 회복하는 과정 등등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면은 우리라기보다는 저의 미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당장. 교수님의 미래가요? 네. 우선은 식민지 시대 공부를 주로 하잖아요. 그 식민지 시대 작품들의 배경이 됐던 곳들을 먼저 가고 싶어요. 백석의 소월이나 백석의 고향인 평안도 정주도 가고 싶고요. 또 함흥도 가고 싶고, 네, 원산도 가보고 싶고요. 묘양산도 가보고 싶고요. 저 위에 만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 후에 귀국했던 그 길인 회령도 가고 싶고요.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기차 타고 하얼빈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레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백마고 지역에서 멈춘 경원선이 원산까지 다시 뚫리는, 그러면서 원산도 가보고 그 전에 또 금강산도 가보고 그리고 함흥도 가보고 청진도 가보고, 그리고 저는 러시아와 북한과 또 중국의 이 세 나라의 국경이 모여있는 곳 근처에 그 두만강 철교가 있거든요. 네, 전 가봤습니다. 그러시군요, 교수님. 예, 두만강 철교를 북한 땅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두만강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는 그런 감회를 제 생에 한번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중국 쪽이나 러시아 쪽에서만 북한을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예.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경성이나 온성 이쪽에 회령, 멀리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바라봤는데 정말 거꾸로 이쪽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잘하면 오토바이 타고 갈 수 있는. 아이고, 그럼요. 김 PD를 태울 오토바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굳이 오토바이를 탈 필요 있습니까? 전 차를 몰고 가보고 싶습니다. 내가 태우고 갈게. 내가 태우고 갈게요. 예.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약 마뜩치 않은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그 정치 세력들, 극우 세력들인 것 같습니다. 뭔가 못마땅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얘기하고 이러는데, 구체적인 행동이야 대화를 하면서 하나씩 끌어내고 서로 공감하고 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벌써부터
대화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는데 구체적인 행동부터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들의 본질과 속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아베보다 더한 자들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애들이나 국민당 안철수 씨나 바른정당 유승민 씨나 얘들인데 얘들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야 자신들의 정치적 근거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력들이야말로 안보 장사를 해왔던 애들이고 그 북쪽에 적대적 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여기에 발을 디딜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신문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심상정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북 대화 재개에 홍, 유, 안, 철부지 행태, 꿀밤 주고파 이랬습니다. 예. 기사를 잠깐 보니까 이러네요. 남북 대화 국면이 열리고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기정사실화로 되어가자 보수 야당들은 좌불안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대요. 하면서 이 북한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라던 홍준표 대표, 통남봉미라고 했던 유승민 대표,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고춧가루 뿌리던 안철수 대표, 이분들의 얄팍한 철부지 행태에 꿀밤이라도 한 대씩 놔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답니다. 예. 근데 댓글을 보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꿀밤 가지고 되겠습니까? 꿀밤이야 조금 미운 짓 할 때 한 방씩 놔주는 거죠. 꿀밤이 아니라 그냥 싸대기를 얼굴이 외로 돌아가게 때려야. 한 바퀴 360도 한번 돌아서 목이 꽈배기처럼. 네, 그거 가지고 모자랄지도 모르겠어요. 예. 꽈배기처럼 꼬여서 다시는 원상회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예.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그러는 이유는 아베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베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북한 때리기, 뭐 좋게 얘기하면 안보 장사죠. 안보 장사로 연명해온 이 세력들이 대화 평화의 길을 마치 자신들의 무덤의 길처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심 의원은 얘기를 해요. 예. 뭐 제 생각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얘기를 풀어가도 모자랄 판에 뭐가 저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불만이라기보다는 불안인 것 같습니다. 불안. 예, 정치적인 근거지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를 어떤 본능적으로 딱 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저자들의 불안한 목소리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당장의 비핵화를 들고 나오는데, 그것도 북쪽에서는 뭐 북쪽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살겠다고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고립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웃에 사나운 애가 하나 있으면은 그 사나워진 이유를 우리가 좀 물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불안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사납겠구니. 내가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우리 좀 화해하고 살자 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가진 흉기도 좀 우리 어디 딴 데다 좀 두자. 아니면 아예 우리 같이 던져버리자. 이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서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당장에 저쪽에서 자신의 어떤 존립 근거로 내세우는 핵을 당장 없애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 얘기하는데 그건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전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너희들처럼 그렇게 대화 안 해가지고 지난 9년 동안 뭐 좋아진 게 뭐가 있냐고. 너무 시작기도 그렇죠. 그냥. 그렇죠. 다 뭐 이게 자기 본색들이 드러나는 거죠. 대화 자체가 얘들에겐 불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밝혀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조금씩 아껴가면서 할게요. 아껴가면서 하나씩 얘기하도록 하고 예.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범선 선생의 오발탄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이범선 선생은 5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황순원 선생의 작품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오발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오발탄은 잘못 쏜 탄환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네. 또 목적지를 잃은 탄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불발탄의 개념하고 또 다르죠? 좀 다릅니다. 일단 총구를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발탄은 총구를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죠. 예. 삶 속으로 던져지긴 했는데 어떤 지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어디론가 헤매야 되는 목적지도 없이 헤매야 되는 그런 삶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발탄은 한 가족사를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가족은 월남한 가족인데요. 이범선 선생이 평안남도 안주 쪽인가요? 이쪽에서 월남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그 가족사적인 이야기가 이 소설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이 어머니는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은 치매에 가까운 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끊임없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소설의 배음에 깔려 있는 소리입니다. 가자라는 실상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큰아들인 철호가 있습니다. 이 철호는 계리사 얘기를 하면서 은행에서 일을 하는 이른바 그냥 셀러리맨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너무 힘겹기 그지없죠, 삶이라는 게. 그리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영호라는 동생이 있는데, 영호는 남들 다 기피하려는 군대를, 양심을 지키려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상위 군의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권총 강도를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만삭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주 멋쟁이였던 아내가 정말 나날이 시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내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명숙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은 삶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미군에게 몸을 파는 양공주가 됩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가족의 이야기들이죠. 예. 그리고 하나를 빠뜨렸네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철호의 딸아이죠. 이 세상 물정도 잘 모르면서 그냥 어른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정말 천진난만한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가족의 얘기입니다. 뭐 제가 가족의 얘기만 말씀드려도 이 스산한 삶의 풍경이 아주 환하게 그려질 줄 압니다. 예. 제가 이 소설을 떠올린 이유는 바로 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어머니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 고향을 잃고 남쪽으로 와서 해방촌이라는 우리가 38 따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전쟁통에 넘어온 사람들이 둥지를 틀고 사는 곳인데 아마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남산 아래 정일학원, 옛날 정일학원이 있었는데. 아, 정일학원. 예. 그쪽이 해방촌입니다. 달동네죠, 달동네. 거기 해방촌인데 말이 해방촌이지 그야말로 감옥과도 비슷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허름한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풍경을 더욱더 우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바로 이 어머니의 가자 하는 목소리입니다. 한번 그 분위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저만큼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얼기설기 문살에 얽어맨 초론의 집 방문이 보였다. 초론은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헝겊이 달린 문 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찌걱찌걱 집혀서 잘 열리지를 않았다. 아래가 잔뜩 집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가자.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럽던 그 목소리가 아니고 쨍쨍하고 간사한 게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호의 얼굴에 걸레 썩는 냄새 같은 것이 확 풍겨왔다. 철호는 문 안에 들어선 채 우두커니 아랫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이 실성한 정신줄을 놓은 이 어머니의 이 목소리, 가자가 이 오발탄을 지배하는 주조 저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바로 남북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산가족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발화할 수 없는 목소리, 정말 저 밑바닥에 남아있는 간절한 소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마음들 있죠. 그게 실현되지 않아서 찾아오는 고통들을 이렇게 신음소리로 배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주조 저음을 배경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스산한 삶이 이어집니다. 이 아내는 만삭의 배를 껴안고 푸석한 머리로 목류병자처럼 누워 있고요. 그리고 이 상위 군인으로 돌아온 동생은 어떻게든 한번 일확천금을 노려야겠다. 양심이니 뭐냐 이렇게 형에게
마구 대듭니다. 요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동생 영호가 이 팍팍한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지 못해서 권총 강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제 대화 중의 일부분입니다. 예. 양심이라는 그 가시를 당신은 이렇게 안고 살지 않느냐? 양심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생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가시지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시입니다.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요. 윤리요? 윤리? 그건 나이롱 빤스 같은 것이죠. 이브나마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기는 매 한 가지죠.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에 달린 리봉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도 그러나 없대서 뭐 별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 되는 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팔을 쭉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놈의 상투 끝에 턱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네, 이게 사회에 정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동생 영호의 말입니다. 양심 같은 것은 그냥 손끝에 가시 같은 것이고 빼버리면 그만이고 윤리 같은 건 나이롱 빤스 같은 것이고 있으나마나 하는 얘기죠. 관습 같은 건 소녀의 머리에 매달린 리본 같은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허수아비 같은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는 공과 협박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장난감이 되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가자라는 그 시름 같은 소리, 그리고 이 세상에 불만을 품은 동생 영호의 일탈 행위들, 그리고 미군에게 몸을 팔지 않을 수 없는 이 명숙이의 비애들, 그리고 치통, 그 고통스러운 치통을 앓으면서도 어떻게든 집안을 지켜가야 하는 우리 주인공 철호. 다 오발탄 아니겠습니까? 목적지를 잃고 어디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근원이 뭐냐는 거죠. 분단이고 전쟁이었죠. 그리고 이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를 통과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족쇄에 물려 있습니까? 사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분단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정말 그야말로 어떤 광대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쇠뇌라는 게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범선 선생의 오발탄을 읽으면서 분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 고통을 가했는지, 이게 치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심의 문제까지, 이걸 정말 제거하는 게 우리 민족에게 또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해 국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제발 정말이지 문제 하나씩 잘 풀어서 실상한 어머니의 고통도 좀 풀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영호나 우리 명숙 씨나 철호의 아내나 이 사람들이 앓고 있는, 물론 사망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원혼이나마 달래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이 작품이 반공문학으로 분류된 적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읽으면 읽지 못할 것도 없는데 사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이원목이라는 60년대 아주 걸출한 감독이 있었는데요. 이원목 감독의 오발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상영 금지 처분이 되고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저게 북으로 가자는 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도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다. 뭐 그러지 못할 것도 없죠.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자면은. 예. 근데 이건 어떻게 해도 방공소설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 능력이 못 미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전쟁과 분단이 가져온 피폐한 삶의 풍경들을 그야말로 해방촌을 배경으로 해서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과연 분단이란 무엇인지, 분단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국면들에 가한 고통이 무엇인지 그걸 읽어내자는 거죠. 예. 그건 마치 빼지 못할 충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철호가 앓고 있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동생이 잡혀간 경찰서로도 가지 않고, 그리고 아내가 죽은 병원으로도 가지 못하고, 집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빨을 빼고서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택시 안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이게 분단과 전쟁이 안겨준 고통이 충치로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빼야죠. 치료를 해야죠. 저는 이 오래된 70년 넘은 충치를 치료하는 길에 이제 첫 발을 또 떼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 가족을 전쟁에 상처 입은 캐릭터로 만들어 놓은 소설. 동생은 전쟁 나가서 장애인이 된, 또 여동생은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성매매 여성으로 살고 있고, 어머니는 고향을 그리다가 미쳐버린 시장민이 되고, 아내는 또 가난 중에 출산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아이고 참. 이 사실은 제가 앞서서 분단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국민의 삶이 크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삶을 상징하는 가문이 됐네요. 오발탄의 철원의 집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철원의 집에 온기가, 훈기가 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출발이 또다시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DJ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애써서 이렇게 구축해놨던 걸 9년 동안 완전히 망가뜨려놨지 않습니까? 복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또 그런 해봤던 소중한 자산이 있으니까 그걸 잘 살려서 이런 온갖 그 폐악질들 뿌리치고 뚜벅뚜벅 천천히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배들인 우리들이 초로에게 보낼 수 있는 최선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발탄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박근혜의 전직 비서실장에서 합리적인 보수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죠. 유승민 대표의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과 미국의 군사연합훈련은 축소나 취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합훈련을 연기한다면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고 언제 재개할 것인지 빨리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말뿐인 안일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대화를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아마추어처럼 국정을 운영하는데 지지도 7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5%밖에 되지 않지만 국민의당과 통합만 이끌어낸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지지율 2위 정당으로 치고 올라갈 것입니다. 아마추어의 정치를 프로의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멋진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유승민 대표는 참 덕이 많은 분 같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나를 찍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유승민 후보를 찍어라, 이렇게 유승민 대표를 응원한 바가 있지요.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보수 유권자들에게 유승민 후보를 찍어라, 이렇게 당부했잖아요. 유승민 대표의 인기가 참 부럽습니다. 네, 최근 심상정 의원은 유승민 대표를 꿀밤 때리고 싶다고 했다고요. 남북대화에 초를 치면서 철부지 행동을 하는 것에 심상정 의원도 화가 났다고요. 아이고, 꿀밤을 때리면 어떡해요. 어르고 달려야지요. 미치광이 소리를 듣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남북대화를 100%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 유승민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까발린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하고 뽀뽀도 하는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요? 남북 대화를 지지할 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입맞춤을 한 김무성 의원은 자유당으로 복당해서 결국 유승민 대표와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유승민 대표가 진정으로 안보를 걱정하는 합리적인 보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승민 대표님께 MBC 뽀뽀뽀의 주제가 뽀뽀뽀를 띄워드릴게요. 유산균 사랑 두 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YTN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남수 사장이 합의를 깨버렸는데요. 이게 뭐 화장실 들어올 때 다르고 뭐 나올 때 다르다더니 네, 지금 딱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론 노조가 이제 중재를 하면서 YTN 노조와 최남수 씨 측 사이에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제시된 대안, 즉 약속을 최남수 씨가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완전히 뒤집었다는 건데요. 단순히 이제 언론 노조가 제안한 거는 아니고 이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7일에 최남수 그리고 YTN 지부의 박진수 위원장 그리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김한균 위원장 이렇게 3자가 모여서 합의를 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 문서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구두 합의를 한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은 YTN이 새 보도국장으로 송태엽 부국장을 지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송태엽 부국장을 새 보도국장에 지명을 한 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12월 27일 합의에서 몇 가지 약속을 했던 것 중에 보도국장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뭐 구본홍 이후에 그 보직 간부를 3년 이상 맡은 그러니까 부역 혐의자에 대해서 임원 자격을 보류할 것. 그리고 뭐 보도본부를 보도혁신본부로 할 것. 그리고 뭐 적폐청산을 위해 뭐 노사기구를 마련을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당시에 극한적으로 좀 치닫던 최남수와 YTN 노조가 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합의 유도로 이게 3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결국엔 최남수가 이 주총을 통해서 사장이 됐었죠. 그러니까 12월 27일은 그 약속이었던 거예요. 최남수가 사장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약속이자 이제 기반이었는데 요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러니까 한 6일여 만에 최남수가 이 합의를 걷어차버린 겁니다. 보도국장을 엉뚱한 사람을 세움으로써요. 이 보도국장 임명 관련 합의는 이 합의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구두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YTN 지부가 최남수가 약속을 깬 이후에 바로 녹취록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녹취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12월 27일 합의 때 최남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도국장은 해직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시면 알 겁니다. 노조가 취임을 전제로 26일쯤 제안하면 제가 3일까지 답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박진수 지부장이 구성원들은 보도국장 내정자는 지난 지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지명의 연장선이라는 거는 11월 30일에 회사가 노종면 보도국장을 지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노종면 보도국장이 이 최남수의 적폐청산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직을 거부하겠다라고 했고 노사합의가 불발되자 그러면 나는 이 보도국장 자리를 고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박진수 지부장은 지난 지명의 연장선, 그러니까 노종면 기자를 당연히 보도국장으로 올리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최남수는 그런 뜻을 담아서 공개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회사가 그에 대한 답을 3일까지 드리면 되잖아요. 뭐 노조는 보도국장 내정자에 대해서 뭐 동일한 입장이잖아요. 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노종면 기자를 당연히 보도국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뭐 최남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보도국장은 해직자 중에 한 명이고 뭐 미루어 짐작하면 알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해직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서 뭐 최승호 사장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노조에서 그렇게 노사가 11월 30일에 그렇게 합의를 해서 노종면 국장을 세웠으니까 뭐 그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최남수가 이렇게 확답을 뭔가 안 하기는 하는데 어쨌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와 별개로 김한균 위원장과의 그 1대1 합의에서도 구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노종면 기자를 보도국장에 세우는 것을요. 근데 막상 사장이 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최남수가 이제 구성원들한테 지난 6일에 입장을 돌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여지는 좋지만 확정해서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그냥 고지고대로 믿더라도 그냥 자기가 사장이 되려고 구성원들한테 사기를 치고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이 최남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보도국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리고 뭐 노사 협상 과정에서도 보도국 인사에 대해서는 보도국장과 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근데 보도국장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후보로 지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보도국에 인사권이 있다라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 노종면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최남수는 노종면 기자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종면 기자가 보도국장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노종면 기자가 인사권을 요구를 한 적이 없고요. 그때 11월 30일에 노종면 국장으로 지명이 되고 그 노종면 기자가 했던 말이 오히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사장한테 있으니까 사장이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다면 그렇다면 보도국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결국에 사장이 인사권을 이제 휘두르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남수는 노종면 기자가 보도국장이 되면 인사권을 가지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타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노종면 기자가 이런 식의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도국장의 실질적 인사권 보장도 이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근데 요거는 사실 어느 매체나 마찬가지인데 그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이 되면 자기가 구상하는 편집국 보도국에 맞게 인사를 다시 재편을 하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사장이랑 얘기를 해서 최종 인사권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인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이 원하는 대로 인사가 되곤 합니다. 근데 최남수가 이거를 마치 이제 인사권을 다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정말 언론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굳이 언론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이 되고 어디 본부장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인사에 관련해서는 자기가 사장과 최종 인사권을 가진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요것도 몰랐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겠어요. 최남수 너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MBC 제1노조가 최승호 사장한테 우리한테 보도국장 인사권을 달라. 또 보도국 인사권을 달라.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최남수는 못 믿으니까 당신 친 이명박 방송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멋대로 인사권 휘두르는 거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노종면 국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정치부장에 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부역하지 않은 사람을 딱 앉혀놓으려고 해도 최남수가 최종 인사권자니까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지난 9년 동안 계속 사실상 부역을 해왔던 사람을 딱 꽂아 넣으면은 국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종면 기자나 YTN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좀 확실하게 편집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보장을 해달라. 예. 이건데 지금 최남수는 인사권을 다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최남수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요. 나는 처음에 노종면 부장의 후보 지명을 반대했다. 노 부장이 임명 거부를 한 데다가 나의 사장 선임을 앞장서서 반대해서 상식적으로 노종면을 재지명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어이없는 얘기인 거죠. 네. 처음부터 노종면 부장이 후보 지명에 반대를 했으면은 노사 합의할 때 나는 노종면을 못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 말도 없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3일에 얘기를 해줄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나는 노종면 부장이 후보 지명에 반대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 사장 되기 전에 또 자신이 사장이 되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노조의 반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사장 되면 얘기해 줄게 해놓고 사장이 되니까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딴 사람을 그냥 앉혀버린 거죠. 예. 일단 더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명백한 말 뒤집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 겁니까? YTN 노조가 벌써 몇 번째 양보를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YTN 지부는 방송이 되는 오늘부터 출근 저지 투쟁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앞으로 좀 향후 계획을 좀 논의를 해야 명확하게 어떻게 할지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출근저지 투쟁 같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다음에 파업으로 넘어갈지 다시 파업 찬반 투표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내 적폐 세력의 지령을 받아서 최남수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최남수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어느 것이든 기가 막힐 따름인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최남수가 뭐 누구의 일종의 뭐 지령을 받아서 하는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요런 내용은 있어요. 예. YTN 지부가 금요일 날 성명을 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12월 27일에 합의했던 것 중에 뭐 일종의 이제 노사가 같이 하는 혁신기구를 설치를 하는 게 있어요. 예. 이 혁신기구를 어떻게 할지 일단 노사가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니까 혁신기구를 만드는 일종의 준비위원회 같은 거를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최남수가 사측 대표로 노조가 적폐로 받아들이는 인사를 박아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조가 항의를 한 거죠. 박진수 지부장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네. 최남수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잘 전달하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최남수가 지금 사장이 맞는지 좀 의아해 싶을 정도로 자기가 지명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을 지명을 했고 자기한테 인사권이 있는 건데 그 노조가 이 사람은 문제지 않냐라고 하니까 뭐 잘 전달하겠다는 건 대체 누구한테 전달하겠다는 건지 의아한 거죠. 자기한테 잘 전달하겠다는 말은 아닐 테고. 예. 그렇죠. 뭐 일기에 쓰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최남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네요. 네, 뭐 지속적으로 이런 의심을 가질 만한 행동을 계속했다고 해요, 최남수가. 결국 그래서 YTN 노조는 적피의 세력과 한 몸통이다. 이 사람과는 더는 대화할 수 없다. 어찌 보면은 최남수 씨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다면은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근데 뭐 처음에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YTN에 지원을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딱 깨버리고 이거 너무 억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는. 이건 뭐 명백한 기만이고 뭐 나아가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YTN 노조에 대해서 달린 댓글을 보니까 뭐 상당 부분은 그 사람을 믿었냐라는 식의 반응이 압도적이고 더러는 최남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용해서 아니 그 노정면이가 뭐 인사권을 달라고 했단 말이냐? 이 해직 기자라고 지멋대로 이렇게 뭐 완장차냐 뭐 이런 그런 건가요? 근데 참 그 이 후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의견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과연 지금 YTN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언제 노정면이 인사권을 달라고 했으며 또 아울러 이 문제의 본질은 합의 파기 아닙니까? 그렇죠. 합의를 파기한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걸 용인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배우야말로 정말 궁금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직 기자가 완장을 차는 거 이거를 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송태엽으로 노사 간 합의를 했다면은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송태엽 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송태엽 씨, 이분은 저희도 누군지 파악이 지금 잘 못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 구본홍 이후 시대에 뭐 공정 언론을 위해서 혹은 해직자 복직을 위해서 싸우거나 온몸을 던지거나 뭐 때로는 불이익을 받아서 뒷전에 있었거나 그런 이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그거는 저희가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잘 알려지진 않은 분이라. 근데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송태엽 부국장은 새 보도국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예. 일종의 이제 보도본부장 같은 역할로 조승호 해직 기자인가? 예. 그 해직 기자 분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이렇게 지명을 되는지. 특히나 이제 보도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이제 이사로 이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예. 아니 본인이 의사가 있어야 이제 회사를 그만둘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임원이 되든가 말든가 하죠. 네. 근데 자기한테 어떤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조승호 부국장 얘기로는. 또 한 번의 해직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네, 정확히 이제 보도혁신본부장인데 예. 조승호 부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의아한 거죠. 아니 왜 나한테 이거를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노사 합의 판을 깨려는 게 진짜 목적 아니냐. 그렇게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임원이 된다 하면 노동자로서 당연 퇴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노동자 신분이 아니죠. 그러면 임원이 된다 하면 최남수 사장 밑에서 임원이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최남수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면은 언제든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조승호 해직 기자를
뭐 자기 수하에 두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도 계속 좀 의아한 게, 예. 이 조승호 해직 기자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YTN은 임명동의제가 있기 때문에 예. 송태엽 부국장을 보도국장에 올린다고 해도 노조가 반기를 들어버리면 첫 인사부터 그냥 유야무야가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냈다는 거는 좀 의아한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어쨌건 이 최남수의 이런 선택으로 지금 YTN이 다시 파국으로 넘어가게 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직 기자가 완장 찾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문제의 본질은 약속 파기다. 약속 파기면은 뭐 그간의 공정방송과 관련한 약속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YTN 최남수 사장은 친 이명박 언론인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부역자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렇다면은 YTN은 이명박 박근혜 이후 교훈을 얻지 못한 구체제의 방송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다면은 이건 뭐 시민들이 촛불을 든 보람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이 최남수라는 사람은 이명박 관련된 칼럼으로 그 이명박의 청계재단 기부, 일종의 셀프 기부라고 불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을 향해서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것도 뭐 자기가 뭐 그때는 잘 몰랐다, 뭐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를 했었거든요. 이게 논란이졌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때도 거짓말했다라고 보면. 그러니까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최남수라는 사람을. 예. 신뢰를 무너뜨린 대화 상대자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제 뭐 정면 대응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최남수를 사장으로 뽑은 이 공기업 사장 추천위원들, 이자들의 얼굴도 좀 봤으면 좋겠고, 이자들이 계속 지금 공영방송의 리더십에 결정 권한을 가져도 마땅한 것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최남수 이제 뒤에서 지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잘 나갔던 간부들, 그 간부들의 실체도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그들이 실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폴앤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91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네이버 댓글 요즘 왜 이러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네이버의 댓글 알고리즘이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가 판치던 시절인 2012년의 알고리즘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도 댓글 부대의 활동 베이스는 네이버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죠. 시민들은 네이버가 구여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부대와 회사 차원에서 연대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3,477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85%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우 그렇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네이버 댓글 부대의 연대를 의심했습니다. 13%의 시민들은 역시 그렇다라고 응답하면서 네이버 행태를 의심했는데요. 네이버와 댓글 부대의 연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이런 응답은 단 2%, 절대 아니다. 이런 응답은 0%였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쥐새끼 구속까지님, 초록 일배를 박멸시켜야 합니다. 초록 일배라. 네이버가 초록색이지요. 정진명님, 네이버를 수사하라. 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특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주 문제는 최근 장염 급증의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미료의 명칭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감미료인데요. 웃기셔님, 깨어있는 국민만이 제대로 된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살구와 다래님, 자유한국당이 촛불정부를 비난하려고 어린아이의 그림까지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정서와 미래에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금수만도 못한 짓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구름신발님, 대기업과 점주 사이의 수익 배분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람아빠님, 감미료가 장염의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클로징 사연 감청자는 유흐르르하은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흐르르 하은님, 이완배 기자의 최저임금 이야기는 평소보다 더욱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본인도 월급쟁이면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가 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용자 걱정하는 착한 노동자가 범람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살구와 다래님, 마트에서 계산원이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있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전에 잠깐 시행하다가 손님들 반대로 사라졌다는 말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까 실망스러웠거든요. 보다 많은 업체로 퍼져나갔으면 합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2018년 1월 8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